아주경제 법조팀장 장용진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장용진의 하객진. 자, 장용진 기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자, 오늘도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오늘 글쎄요. 지금 우리가 이 녹음을 하는 시간이 지금 일요일 밤인데요. 네네네. 네, 오늘 일요일인데도 오늘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 청와대가 지금까지 검찰 수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비판하고 반박하는 그런 내용의 발표를 냈죠. 예. 그러자마자 검찰이 또 거기에 대해서 재반박을 하는 그 발표를 내서 일요일이지만 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일단은 뭐 사안에 따라서 이제 검찰이 반발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좀 굉장히 뭐랄까요, 설례가 없는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글쎄요. 과거 정권 같았으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청와대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즉각 그리고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네. 그 내용 역시도 상당히 글쎄 이게 과연 청와대가 대고 하는 소린가라고 싶을 정도로 좀 거칠게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는 얘기를 했죠. 아, 그래요. 예, 당장 뭐라고 그랬냐면 청와대의 발표는 일방적인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글쎄요, 이거는 반박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반박의 수준 치고는 상당히 좀 예의가 없는 수준에 가 있지 않느냐. 네. 옛날 같았으면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다. 네. 막가자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일단 오늘 무엇에 대한 반박이었고 무엇에 대한 재반박이었는지도 좀 풀이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청와대에서 이제 서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하명 수사 의혹이라든지 또는 유재수 씨와 관련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 네. 감찰 무마 의혹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이와 관련된 여러 언론 보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재수 씨와 윤건영 전 청와대 비서관, 그다음에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선임행정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청와대 핵심 인사 4명이 네. 텔레그램에서 단체 대화방을 열어가지고 네. 이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었다. 이런 네. 내용들을 지금 언론에서 계속 잇따라 보도하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고위급 인사를 논의한 적도 없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 텔레그램 방 자체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천경득 선임행정관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네. 천경득 행정관의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PR을 구분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인정이 돼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유재수 전 부산시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았고 감찰 무마 청탁을 받았고 이에 윤건영 실장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러자 백원우 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다시 부탁을 해서 감찰이 중단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 역시도 사실이 아니다. 허위 보도를 중단해달라.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밝혀달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명 수사 얘기도 좀 나왔어요.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하명 수사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검찰이 울산 경찰청 수사 과정을 불러서 조사했다는 이유 이거 하나만으로 네. 청와대에서 김기현의 비리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울산에 갔을 것이다. 이런 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당시 이 고인이 된 우리 동부지검 수사관과 계시죠. 네. 그분과 함께 있어서 일했던 청와대의 또 다른 행정관 경찰 출신이라고 하는데 네. 이 두 분이 울산을 내려가신 적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고래고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고 검경 간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 것인데 그리고 그에 대한 보고서까지 있고 여러 네. 가지 증거까지 제시를 했는데 또다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검찰 발표와 관련해 가지고 네. 잇따르는 보도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을 뿐이고 감찰의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 네.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단이 나온 건데 이에 대한 판단 권한은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있다. 그런데 검찰이 공보자료를 통해서 네. 유재수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울러 언론 보도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 진행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게 많다. 네. 자, 그러나 그에 대한 정정 보도 같은 건 없었는데 국민들의 뇌리에는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 보도가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언론인들이 좀 더 참고해줬으면 좋겠다. 좀 더 자제해달라. 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언론의 그동안의 보도 행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반박한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반박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나서서 지금 반박하고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언론 아닌 검찰이 반박하게 됐는지 그것도 아주 싸가지 없이 반박하게 된 건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이게 의아합니다. 재밌습니다. 예. 예.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검찰은 수사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고 따라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지금 수사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 수사 내용은 잘 모르니 언론 보도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 검찰에서 검찰 관계자라고 하니까 아마 대검 그리고 대변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가 결과적으로 맞다라는 내용이죠. 뭐라고 하냐면은 이 역시도 상당히 싸가지가 없습니다. 네. 검찰 수사 관련 보도가 통제되는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을 발표한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관련된 얘기들이 모두 검찰에서 확인한 내용들이다라고 스스로 자인한 셈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피의 사실 공표를 했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검찰이 제꾀에 넘어간 셈이 돼버렸죠. 자, 이 내용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수사 관계자 또는 수사를 받은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중에서는 물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공개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는데 그 내용까지도 속속들이 나갔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에 검찰이 그동안 몰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몰래 이 피의 사실을 흘려줘 왔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됐습니다. 네. 이거 바로 처벌 가능하지 않나요? 그 검찰 관계자 누군지 특정하기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이건 자백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예, 즉 아마 금방 이거는 글쎄 법무부에서 감찰을 들어간다고 그래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요. 이게 그 시행령이 들어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그 법무부의 그 시행령을 그야말로 우습게 만드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근데 법무부 감찰은 지금 들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감찰에 들어간 정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달 동안 탈탈 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다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검찰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자면은 검찰이 감찰을 받고 있다면 이렇게 행동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된 후에야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찰은 아마 지금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정식으로 임명된 이후가 돼야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 사람들은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요? 어떻게 자기들이 감찰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게 분명히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주 뭐 청와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렇게 무리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앞서서 장영진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정권은 다음 총선과 함께 몰락할 거기 때문에 뭐 미리부터 이 정권을 우습게 봐도 된다. 이 정권을 우습게 봐도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건지 아니 어떻게 이게 이성을 갖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글쎄 지금 검찰이 이성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분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뭐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 탈탈 털었지만 결국 그 조국 장관과 연결시키지 못했고요. 네.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 수사 역시도 지금 재판 과정에서 판판이 깨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법정에서 그 검사가 판사한테 직접 야단을 맞는 정말 네. 핀잔을 당하는 무한과 망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면 검찰로서는 상당히 지금 수세에 몰려있다. 이거 오히려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려면은 예. 죽으나 사나 어쨌든 자신들에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명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렇게 청와대한테 정면으로 대드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산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일단 덤비고 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검찰도 약간 지금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갑자기 최근 들어서 수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당장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3차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조만간 추미애 장관이 정식으로 임명이 된다면 네. 곧바로 인사 조치를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전에 일정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네.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을 거란 거죠. 네. 또한 인사를 좀 자신들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좀 더 현재 자리를 버틸 수 있으려면 뭔가 그 성과물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의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래요. 아니 근데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야 하기 때문에 수사 속도를 낸다. 근데 수사 결과가 그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결과를 담보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이 흐름으로 보면은 만약에 무리수를 쓰다가 또 그렇게 자빠지고 얻어맞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땐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윤석열 총장은 나름대로 일정한 부분에선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장 지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해서는 일단 유재수 부시장이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 많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듯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청와대에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그걸로 그게 이제 합법이든 불법이든 위법이 있든 없든 일단 그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그 결백을 또는 뭐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일단은 어제 검찰이 또 한 번의 도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발을 한 겁니다. 네. 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청장의 대결이 아주 뭐 정말 볼만합니다. 잠입 가경입니다. 자, 일단 그 김기현 전 시장은 황운하가 부임한 다음 청와대 지시로 뒷조사를 했다. 이런 소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소문이 있다. 제가 이거 갖고 유머 개그 코드로 많이 활용했는데 김기현 전 시장이 이걸 갖다 쓰네요. 자,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소문을 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인 그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글쎄요. 좀 우습습니다. 네. 그리고 당황스럽죠. 제가 듣기로는 이 당시 소문에 대해서는 김 전 시장과 관련된 소문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울산에 이제 그 공사장이라든지 공사장 납품이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뭐 이게 여러 가지 아파트 공사 뭐 하청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 김기현 시장의 형제들이 개입하고 있다,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그 소문은 엄청 많았고요. 네. 실제로 보도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그리고 심지어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일부 확인된 부분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그래요? 소문,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로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이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레미콘 업체 교체뿐만 아니라 울산에 뭐 다리 하나 그 다리공사와 관련해가지고 교량공사와 관련해가지고 네. 뭐 외부에 외압이 있었다 어쨌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그건 보도가 됐고 검찰이 수사까지 해서 일정 부분은 청와대 아니 그 당시 울산시청 관계자가 상당히 개입했다는 것까지도 확인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수사가 확대될 와중에 바로 이 김기현 시장 관련해가지고 경찰이 이제 수사를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검찰이 그 부분까지 수사를 하려다가 경찰한테 넘겨준 거예요. 당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검찰이 자기들이 수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가지고 오려고 그러다가 네. 아니다. 하기 냅둬라라고 예. 나왔습니다. 예, 예. 왜? 황운하가 온대. 예. 그래? 그러면은 황운하가 오면은 잘하나 못하나 봤다가 예. 제대로 한번 쳐보자. 예. 한번 혼쭐 내주자라는 식으로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요. 자, 김기현 시장은 이런 식으로 소문을 얘기를 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사실 오늘 김기현 시장이 일요일 오후에 소환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가집니다. 왜요? 원래 검찰이 일요일 오후에 소환을 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게 문제되냐면 일요일 오후가 되면 대체로 보면 월요일 조간신문이 됐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월요일 조간신문, 일요일 9시 뉴스, 그다음에 월요일 아침 뉴스. 쉽게 말해 출근길에 다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검찰이라든지 뭐 정보기관도 마찬가지인 것이 일요일 오후에 뭔가 발표를 많이 해요. 네, 그래야지 월요일 날 쫙 퍼지니까 숨기고 싶은 얘기는 금요일 오후에 냅니다. 주로.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시간대 다른 경우에는 일요일 오후에 뭐 누구를 소환했다. 만약에 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소환할 경우에는 그 사람은 긴급 체포가 되거나 구속이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기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발인이라든지 이제 피해자잖아요. 이런 분이 이 시간에 왔다는 건 뭘 말하느냐? 사실 지금 이 시간에 그러니까 일요일 이 시간에 소환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네. 이분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네 얘기를 자 한번 해봐. 우리 판 깔아줄게. 검찰이 이렇게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요. 아이고 참.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뭐 그런 그렇습니다. 문법을 예. 장용진 기자가 알려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확실히 장용진의 하객진을 듣는 게 여러 가지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김기현 전 시장의 경우는 지금 장용진 기자가 수차례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김기현 수사를 결국 검찰이 덮은 거 아닙니까? 검찰이 이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고, 혐의가 있다는 식으로 경찰이 수사했네. 아니, 이 경찰 말이야. 너희들 김기현 엿먹이려고 청와대 하명 받아서 그런 짓 했지. 이렇게 이제 엮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글쎄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좀 자세히 좀 보면서 네. 이거를 김기현 시장 일가 이제 형제들이죠. 형제들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을 봤어요. 여러분이 뭐 99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이었는데 이런 적이 없다면서 이 99쪽이나 그렇죠. 불기소. 예. 불기소 결정서가 10페이지만 넘어가도 많다라고 그러죠. 네네네. 이렇게 많은 양이 나왔다라는 거는 좀 의심스러워요. 근데 이게 똑같은 사안을 전혀 다르게 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알고 계십니다만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경우에 동생에 대한 취업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부분이 밝혀졌는데 취업 청탁을 해서 2년 8개월 동안 1억 5천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걸 전부 다 뇌물액수로 포함을 시켜놨어요. 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김기현 시장의 뭐 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역시는 거기에 취업한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김기현 시장의 동생이 특정 건설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월급 받은 것도 똑같이 뇌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쏙 빠졌어요, 근데 그거. 자, 이걸 어떻게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검찰이 장난질을 치는 방법이 이겁니다. 사실
어디에 특정 업체에 취업을 해가지고 급여를 받았다라는 거는 예. 이거를 뇌물로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그냥 급여를 받은 그 자체를 뇌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취업 청탁한 그것만 뇌물로 봅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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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사람이 가서 일을 안 했는데도 그 돈을 받았다면 이게 뇌물이 되는 건데. 예, 예, 예. 근데 실제로 가서 일을 한 거면 이 사람들 뇌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판례에서도 그게 판판이 깨져 나가는 판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나름의 상당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고스란히 받아 적는 언론도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법조 출입 기자들 상당히 좀 젊은 기자들이 많아요. 네네네. 법조 경력이 일천한 친구들도 많고, 예. 뭐 얼마 전에 성명을 냈다고 하는 그 법조 팀장들 중에도 보면은 예. 그 취재 경력, 그 기자 경력을 다 통틀어도 10년이 안 되는 친구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예, 예,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못했을 수는 있겠으나, 과연 급여를 전액을 다 뇌물로 볼 수 있는지, 그거를 그렇게 그렇다고 뇌물이라고 또 기사를 그대로 써도 되는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모호한데 좀 고민을 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빨간펜 선생님까지 해주세요. 우리 장영등 기자님이요. 알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검찰이 그 무리수에 무리수를 더하고 있군요. 네. 범위는 넓혀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청와대가 하명 수사했다는 또 이렇게 비리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지만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이 되고 있어요. 자, 앞서서 제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관련한 질문을 드렸는데 네.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아니 근데 노컷뉴스 그 CBS의 보도인데 노컷뉴스는 윤석열 힘빼기인가 이런 제목을 달고 있어요. 이 제목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힘빼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빼기를 할 것으로 보이죠. 예. 힘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힘빼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한다라고까지는 네. 모르겠는데 이거 조금 앞서 나갔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앞으로 진행될 검찰 인사는 분명히 윤석열 힘빼기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 28기 그 사법연수원 28기, 29기에 대해서 검증 동의서를 받으라고 한 건데 이것부터를 벌써 힘빼기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죠. 예를 그래요? 들어서 지금쯤 뭐 한동훈 어디로 보낸대더라 이런 소문이 나왔으면 야 힘빼기인가라고 예.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검증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힘빼기 글쎄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근데 그 28기, 29기에 대한 검증 동의서를 받았다. 이게 다음 인사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황 아닌가요? 근데 보통 그 정도는 받습니다. 검사장급 현재 자리가 공무석이 6자리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6자리를 채우다 보면은 통상 또 한 서너 명 정도가 사표를 내고 나갑니다. 네. 그다음에 검사장에 진급하지 못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27기, 28기가 진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번 진급에서 빠진 27기 혹은 26기들은 대거 사표를 낼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조금씩 한 칸씩 올라가는 그런, 그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한 기수 아래 또는 두 기수 아래까지 검증 동의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일상적인 상황이고 인사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속하는데 이것 가지고 힘빼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죠. 물론 전혀 그렇게 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올해 그 검사장 진급 대상자는 26기였어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27기였는데도 선배들을 제끼고 그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네. 따라서 이번 인사 대상이 되려면 26, 27, 28기가 될 것인데 네. 29기까지 내려갔다는 거는 좀 폭이 넓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물갈이 인사가 좀 있나? 있을래나? 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정도 가능성을 거론하는 거 하고 이렇게 힘 빼기 인사인가라고 확정적으로 보도하는 건 또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29기까지 간다면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연수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29기보다 30기까지 내려오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인사나 후내년 인사쯤 되면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제법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누가 있습니까? 30기에. 자, 30기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임은정 검사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렇게 올라올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꽤 관심을 두고 있는 조금 법조에 오래 있었다는 사람들이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검사 중에 진재선 검사라고 있습니다. 진재선 검사. 예, 진재선 검사는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옛날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또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이고요. 바로 이 진재선 검사를 표적 삼아서 김진태 의원은 대놓고 종북 좌파라고 좌파 검사라서 내쫓아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주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보수 단체들이 대검 앞에다가 진재선 검사를 파면하라고 이렇게 플랜카드를 내건 적도 있죠. 네. 그래서 진재선 검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했다면은 윤석열 사람이 아닐까 뭐 그런 추정도 해볼 만한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조금 결이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30기에 대해서는 그럼 검증 동의 요청을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30기까지는 아직 안 한 걸로 보입니다. 29기까지는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2기수 아래까지, 그러니까 인사 대상자가 27기다. 네. 그러면은 28기, 29기까지 보통 인사 동의서를 받아요. 인사 검증 동의라는 게 사실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인사 검증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좀 2기수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는 거의 일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네.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인사철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 1월 중순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발령 부임 시기를 2월 1일 혹은 1월 29일 설날이 지나고 난 다음으로 1월 28일 정도로 부임 날짜를 정하고 아마 1월 중순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1월 10일부터 17일 사이가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동훈 부장검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경우 어디로 발령 날지 혹시 좀 짐작하시는 게 없으신지? 제 생각에는요. 제가 만약에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네. 하면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보냅니다. 예,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면 저 용인 근처네요. 법무연수원이 지금 충북 진천으로 내려갔으니까 내려갔군요. 용인에 걸로 있다가. 내려가야 되고요. 그래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지방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내려보낼 겁니다. 지금 차장검사. 대검 부장검사다 지검 차장검사면 완전히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사실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경력 수준이면 사실 첫 발령지는 차장검사에 고검 차장검사가 첫 발령지예요. 예. 고검 차장검사가 첫 발령지고 그다음에 이제 춘천이나 제주나 청주 이런 조금 작은 도시에 검사장으로 지검장? 갔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대검의 참모로 들어오는 그런 순서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왔죠. 그래요. 정상화 시키는 거네요. 매기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정도로 전보되지 않겠는가 판단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방고검의 차장검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저기 한동훈에게 아이고 까불다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이런 교훈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저 성렬이 형이 강력하게 반발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디까지나 그냥 소문에 불과합니다만 뭐 요새 소문이 오늘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2월 사퇴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윤석열 2월 사퇴설. 그 사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 뭐 사퇴하면은 아마 지금 차장검사 대검 차장검사가 대행을 하겠죠. 네. 그렇게 되고 아마 지금 수사 차장검사가 누구죠 지금? 대검 차장검사는 강남일 검사장입니다. 네. 역시 이분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총장하고는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동기입니다. 아 동기예요. 네, 네. 물론 근데 이제 그 나이는 좀 많이 이 차이가 납니다. 좀 어립니다. 나이는 좀 윤석열 총장에 비해서 적다. 뭐 이렇게 예. 대행 체제가 오래 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차후에 총장으로는 누가 이제 거론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검찰총장의 인사가 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없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유 글쎄 이제 윤석열 총장이라는 사람이 한편으로 보면 좀 이렇게 버티는 것도 잘 하세요. 예, 그렇죠. 뭐 아시겠습니다만 예. 그런 걸로 볼 때 좀 버티면서 또 여전히 본인의 수사는 나는 수사대로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사퇴하는 것보다 버티면서 어떻게든 간에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가는 수사팀을 자꾸 새로 꾸리려고 하는 그쪽으로 좀 더 하지 않을까. 저는 그쪽으로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청와대에 계속 칼날을 겨눈다. 네, 계속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수족을 다 자르면 될 거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이. 근데 뭐 검찰이라는 데가요, 이렇게 생각보다 또 이렇게 의외로 또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검찰이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글쎄 그 기존의 어떤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도 조직 보호 논리가 작동하면은 아주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가 보이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승리한다면은 뭐 검찰의 자기보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좀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총선이 어떻게 보자면 큰 고비가 될 겁니다. 지금 검찰 행동을 보면은 사실상 쿠데타에 가까운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가 한마디만 하면은 톡톡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는 수준의 반박을 해대면서 한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런 얘기가 됐었어요. 뭐 심지어는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된다. 청와대가 수사팀에 지침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발언하는 것 자체를 막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흘려줄 거 다 흘려주고 심지어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의 발표가 아니라 언론 보도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도 뭐 일방적인 주장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너무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분위기가 좀 바뀐다면은 검찰로서는 정말로 위기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 첫 번째 단계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이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빨리 처리되는 것이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고비는 공수처 통과 여부가 될 텐데 우리 저 장영진 기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공수처 법안 통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통과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좀 짧게. 일단 그 법에 대해서 지금 그 국회에서 4+1 그 지금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 공수처법이라든지 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에 대해서는 크게 이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좀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것은 선거법인데요. 네. 선거법 때문에 이 공수처법까지 함께 좀 무산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선거법이 만약에 처리되지 못한다면은 공수처 법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모두 다 위협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좀 민주당 쪽에 좀 대승적으로 좀 행동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자, 이 표창장 위조는 물론이고 사모펀드 의혹까지 지금 전방위로 그 검찰의 공소 사실이 흔들리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 표창장 위조에 관해서는 이미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공소장부터 지금 다시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다가 사실 그 제일 재밌는 부분이 표창장 위조 방식을 두고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소를 금하지 못하는 그런 예. 내용이 있죠. 예. 그 직인 파일을 위조해서 프린트를 했다고 하는데 또 네. 상장 용지는 받아왔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예. 참 이런 부분은 정말 당황스럽죠. 일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그 진술이 그 핵심적인 증거가 뭐였냐면은 이 조범동 씨의 진술이었어요. 네. 근데 조범동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랑 정경심 교수랑 엮지 마라. 그 사람의 투자는 그 사람이고 나하고 엮지 마라. 내가 무슨 공모했다 이런 거 없다라고 해버렸거든요. 이게 첫 번째 그 공판 준비기일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검찰이 그동안에 그 정경심 교수를 올가면은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서 그 지금 조범동 씨의 진술을 많이 네. 차용을 해왔는데 예. 흔들린다는 얘기인 거죠. 예.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지금 그 뭐 차명거래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를 흘려준 사람이 조범동이고 정보를 그 받아서 그 주식 투자에 활용했다는 사람이 이제 정경심 교수인데 네. 이 조범동 씨가 나하고 그렇게 엮지 마라고 해버렸으면 사실 이 부분이 빠져나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증거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재판부도 지금 지목을 했습니다. 네. 증거 인멸을 했다면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게 이렇습니다. 이 증거 인멸이라는 것은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네. 그거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되는데 이게 네. 처벌사유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네. 자기의 행동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더 해가지고 가족이 그 자기 가족의 증거를 없애는 것도 이것도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뭐가 처벌이 되냐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다른 사람한테 내 증거 좀 없애줘. 내가 처벌받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없애줘. 라고 했을 때 처벌을 받거든요.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없애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를 교사범이라고 합니다. 교사범이 처벌받으려고 하면 그 전제가 뭐냐면 실행범부터 처벌을 해야지 교사범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실행범이 처벌을 안 받으면 교사범이 당연히 처벌을 안 받겠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실행범을 특정도 안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검찰이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거는 정경심 교수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 사람은 그냥 기계적으로 한 거에 불과하니까 기소를 안 했다. 이걸 보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자기 증거 인멸에 해당이 돼요. 네. 이건 증거 인멸 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법리상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 재판부가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큰 혐의가 3가지가 있는데 입시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 3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다 흔들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셋 다 무죄로 나오게 된다. 뭐 그러면 2심, 3심 가자.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이렇게 되는 순간 지금 검찰이 피리를 불 때 따라다녔던 이 언론까지 송두리째 그야말로 몰매를 맞게 생겼어요. 예. 아마 2심, 3심 가기 전에 1심에서라도 부분적으로라도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물론 그 무죄 나오는 범위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그 표창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무죄가 나오게 되면은 그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상당히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무죄가 나오게 될 경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범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석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럼 2심부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게임이 끝나는 거죠. 네. 끝나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1심상으로도 게임이 끝난다. 예. 네, 1심으로도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게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면은 이게 구속까지 갈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정경심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부인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정치적으로 민감해져가지고 구속영장까지 나온 것이지. 예. 이렇게
애매한 사안을 가지고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언론 같은 경우는 만약에 1심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은 누구를 상대로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됩니까? 모든 언론을 뭉뚱그려 이야기하면 우리 장영진 기자님까지 비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지 글쎄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같이 어쨌거나 제가 비판을 많이 했지만 같은 언론 종사자로서 같은 기자로서 예. 함께 비판받을 각오는 돼 아니 있습니다. 뭐 비판받을 일을 했어야 비판을 받지. 이게 지금 도리어 제일 이 언론의 맹점을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시대 같이 살았다고 독립운동가하고 친일 경찰하고 같이 비난받을 순 없잖아요. 네. 어쨌거나 저는 볼 때 이렇습니다. 이번 사안이 언론 개혁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언론이 그동안에 지나치게 출입처와 밀착돼 있는 그런 모습이 많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법조 기자들이 검찰하고도 밀착돼 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만 네. 사실 밀착 이런 걸로 비난을 받게 되려면 사실 기업을 출입하는 그런 기자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업과 밀착한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안 좋은 형태로 기사로 많이 나가기도 했고. 저 재벌가를 대변하고 노동자를 짓밟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이런 출입처 문화에 대한 개혁을 비롯해서 언론 전반에 대한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언론의 소유 구조라든지 또는 지금 좀 애매하게 돼 있는 이런 편집권과 경영권의 분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 지나치게 또 언론 내부에서도 보면 위계 질서가 너무 엄격해져 버려 있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렇게 언론 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 검찰이 개망신당할 상황까지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자, 아주경제 법조팀장 장영진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